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2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에 관한 지난 영상에서는 로마의 건국과 공화정, 그리고 포에니 전쟁과 사회 혼란, 로마 공화정 말기의 혼란과 삼도 정치,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된 로마의 재정과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로마의 문화와 크리스트교 성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로마 문화의 특징과 내용,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박해와 공인입니다. 먼저 로마 문화의 성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로마는 북부 지역에 있던 에트루리아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오늘날 토스카나 지역을 중심으로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해상 활동으로 크게 번성한 에트루리아는 독특한 종교적 의례와 아치 건축, 포장도로 등이 로마 문화에 영향을 주었고, 기원전 509년 브루투스가 에트루리아계 7대 왕을 축출하고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로마는 에트루리아를 주도적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로마 문화의 성립을 설명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로마 문화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계승하면서 자신들만의 특성을 가미하여 만들어진 문화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영토를 확장해가면서 수용한 주변의 선진 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그리스 문화입니다. 로마의 국력이 커지고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점령지에서 노예도 유입되고 새 시대의 중심 무대가 되는 로마 쪽으로 그리스 자유민들도 들어오게 되면서 폐쇄적이었던 로마 사회에 선진적인 그리스의 철학 사상들이 들어와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군사력으로는 지중해 세계를 통일했지만 이성과 감정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 인간 중심적이면서 창의적인 그리스 문화는 군사강국 로마 문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화의 우월성을 인정하여 그리스의 문학이나 철학을 배우고 그리스적인 건축 양식으로 집을 장식하는 것이 로마 상류사회의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신화입니다. 로마도 자체적인 신화가 있었지만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에 큰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의 올림푸스 12신이 구조에 거의 해당하는 로마 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우스는 유피테르, 즉 주피터, 헤라는 유노, 포세이돈은 넵툰, 아테나는 미네르바, 아프로디테는 비너스, 디오니소스는 바쿠스 등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러나 신화, 문학, 철학 등 그리스의 내용을 적극 수용한 로마가 그리스를 능가하는 분야가 있는데, 로마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실용적인 분야입니다. 좁은 영역의 그리스와 달리 엄청난 세계 제국으로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지닌 로마는 실제 생활과 관계가 깊은 법률과 토목 건축 분야에서 그 어느 문화보다 뛰어난 실용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학습했던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과 로마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제우스 등의 신들도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지닌 존재로 생각했던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지녔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과 헤로도토스 등 역사 분야가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었고,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결합된 문화라는 특징을 지녔고, 세계 시민 사상과 개인주의 흐름을 지닌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등의 철학, 그리고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등의 자연과학, 사실적이고 격정적인 미술이 가장 발달한 분야였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학습하는 로마는 실용적인 특징을 지녔고, 법률과 토목, 건축이 대표적인 분야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유명한 말처럼 광대한 영토와 수없이 많은 다양한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발달한 로마의 법은 로마가 후대 역사의 가장 공헌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최초의 법은 12표법으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12표법은 지난 영상에서 학습하신 것처럼 로마의 공화정이 평민의 지위 향상을 배경으로 민주적 공화정으로 성격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출현했습니다. 12표법은 종장까지 관습법이나 판례 형식으로 존재하던 로마의 법을 일부 성문화하고 구리판에 새겨서 광장에 게시했다고 하여 12동판법이라고 하는데, 구리판에 새겨졌다는 사실 자체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귀족 계급이 이 법의 제정을 주도하였고, 법의 내용 역시 귀족 중심적이지만 평민의 지위가 상승되면서 이전과 달리 평민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의의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리키니우스법은 기원전 367년 호민관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가 제안하여 제정된 법으로 로마의 행정 책임자인 콘술, 즉 집정관 중 하나는 플레부스인 평민에게서 선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 호로텐시우스법은 기원전 287년 독재관 호로텐시우스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평민회의 의결사항이 원로원의 동의 없이도 국법으로 확정된다는 내용으로 법률상 귀족과 평민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이미 학습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전까지 제정되었던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로텐시우스법은 시민법으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었는데, 로마 제국의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카라칼라 칙령에 의해 로마 제국 내 속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발전했고, 이 만민법으로의 발전은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카라칼라 칙령은 212년에 로마 황제인 카라칼라, 본명 안토니누스가 선포한 칙령으로, 이전까지 속주민 대부분은 제한된 시민권만 가지고 있었는데 제국 내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로마 시민에게 부과되는 간접세를 인상하여 세수 증가를 위해 발표했지만, 기존의 속주세도 걷지 못하고 선택된 로마 시민이라는 자긍심도 사라지게 하여 로마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법은 6세기 중엽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로마법이 집계성되었다는 의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비잔티움 제국 영상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리아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에서의 왕의 길처럼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들은 도로망 정비에 힘쓴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역시 제국 내 넓은 영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하여 관리 파견이나 공문서 전달, 그리고 군대 이동과 세금의 수송 등의 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기술자들에 의해 도로의 기본 계획이 완성되면 군인들이 노예와 전쟁 포로를 동원하여 건설했는데, 맨날의 기초를 다진 후에 큰 자갈과 평평한 돌을 꼼꼼하게 깔았고, 도로 가운데 부분을 약간 높게 만들어서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차나 마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직선거리로 건설했는데, 주요 도로의 길이만 해도 약 9만 킬로미터나 되고 숙박시설을 갖춘 역참도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도로 건설과 유지 보수 등의 관리에 큰 노력을 기울인 것은 로마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군대의 이동과 물자의 수송, 명령의 전달뿐만 아니라 이후 로마가 세계 제국으로서 넓은 식민지를 보유함으로써 속주에 대한 통치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세계 제국 로마는 도로 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유명한 로마의 초기 도로로는 수도 로마에서 남부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인 브린디시로 연결되는 아피아가도가 대표적인데, 지금도 일부는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교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이 부족해지자 도시 주변의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제국의 곳곳에 건설하였는데, 골짜기 부분에서는 2 내지 3층으로 높게 아치형으로 만들었고, 높낮이 낙차를 이용하여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하였으며, 맨 위층에는 물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고 1층이나 2층은 사람이나 말의 이동 통로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내의 중요 도시들을 연결하기 위해
다리 건설도 쉴 새 없이 진행되었고, 도로, 교량, 상하수도 시설 등의 토목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에서도 화산재와 석회, 자갈을 혼합하여 만드는 콘크리트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로마 건축 양식의 특징으로 손꼽는 아치와 바실리카 양식의 훌륭한 건축물들도 많이 세워지는데, 대표적인 로마 유적으로는 콜로세움, 판테온 신전, 원형극장, 목욕장, 개선문 등이 있습니다. 아치는 에트루리아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건물의 하중을 잘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는 다리와 수로 건설뿐만 아니라 많은 로마 건축물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후 고딕 건축에서의 점도형 아치처럼 시대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발전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실리카는 원래는 로마의 재판소나 집회소 등 큰 규모의 공공건물을 말하는데, 직사각형 평면 구조를 갖추고 한쪽 끝에 재판관 등이 앉는 돔 천장 구조의 아프시스가 있는 건축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프시스, 즉 앱스는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유럽 여행 중에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면 입구 반대편에 예배를 주관하는 제단을 볼 수 있는데, 그 천장 부분이 반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로마의 바실리카 양식은 중세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 등의 교회 건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로마의 대표적 건축물인 콜로세움은 검투사 경기나 맹수사냥, 물을 채워서 벌이는 모해전 등이 열렸던 공공오락시설용 경기장으로, 티투스 황제 때에는 100일 축제 동안에 5,000마리의 맹수가 도살되는 것을 보면서 즐겼다고 하며,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자유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검투사들은 자극적인 장면을 위해 잔혹하게 희생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학살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티투스 황제가 유대와의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동원해서 세운 것이라고 하는데,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둘레 500m, 높이 48m의 4층 건축물입니다. 1층은 도리아식, 2층은 이오니아식, 3층은 코린트식의 기둥이 80개의 아치를 끼고 세워져 있으며,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는 로마를 대표하는 멋진 건축물입니다. 판테온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세워진 로마의 신전입니다. 판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모든을 의미하고, 테온은 신을 의미하므로 로마의 모든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이라고 합니다. 내부의 기본 구조인 방구는 우주를 상징하며, 엄청난 크기의 돔 꼭대기 천장에 원형으로 뚫린 구멍인 지름 8.3m의 엄청난 오쿨루스는 태양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둥근 돔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판테온 내부를 신비롭고 경건한 분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쿨루스를 받치는 28개의 세로열 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의 기둥이 전혀 없이 무거운 돔의 무게를 벽이 지탱하는 형식이며, 벽이 아치 공법에 의해 만들어지면서 돔의 하중을 견디는 부수 공간까지 확보하는 등 건축공학의 위대한 승리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건축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걸작입니다. 개선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황제나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운 문으로,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이 대표적이며, 후대에서 이를 모방하여 유럽 여러 지역에서 파리의 에투알 개선문이나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로마의 법률과 토목, 건축 분야에서의 놀라운 성과는 로마가 그리스나 그 어느 문화보다 뛰어난 분야로서 바로 로마 문화의 특징이 실용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제국 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수많은 민족을 통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의 발달과 실제 생활과 관계가 깊은 도로와 수도 등의 토목, 그리고 건축 분야에서도 로마인의 놀라운 능력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학 분야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철학이 로마에서도 발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키케로와 철인 황제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을 알아낸 일화로 소개한 적이 있는 사람이 키케로이며,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인물로 삼두 정치 시대의 위기에 빠진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웅변가로 유명한 행동하는 정치가였는데 안토니우스에 의해 처형되고 잘려진 손과 목이 로마 광장의 연단 위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가 세습되지 않고 유능한 사람에게로 연결되던 로마 우현재 시대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뛰어난 인품이 당시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눈에 띄어 하드리아누스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는 안토니누스 퓨스의 양자로 키워지고 그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는데 이미 쇠퇴기에 들어선 로마를 끊임없이 침략해오는 이민족과의 전쟁으로 황제로서의 전생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로서 인생에 대한 고찰 등을 기재한 것이 명상록인데 비록 혼자만의 일기 형식이고 공개를 의도한 저서가 아니라서 논리적인 구성은 아니지만 황제이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치열하면서도 성실한 인생을 살아온 사색적인 황제가 전쟁을 치르는 진중막사에서 기술한 삶의 본질에 대한 훌륭한 저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사학으로는 리비우스의 로마사,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리비우스의 로마사는 도시의 건설로부터라는 제목이 붙은 142권의 저술인데 35권만 남아있습니다. 기원전 753년 아이네야스의 로마 건국부터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공화정의 전통이 지켜지면서 로마의 혼란이 종식된 기원전 9년까지의 로마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로마인의 힘과 공화정의 전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연대 기록을 종합하여 연대순으로 편찬한 역사책으로 로마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갈리아 전기는 로마 공화정 말기 삼도 정치의 중심인물인 카이사르가 갈리아 총독으로 있던 기원전 58년부터 51년까지의 군사활동을 1년 단위로 기록한 총 8권의 책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의도적 내용도 있지만 문장가로도 이미 이름 높았던 그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필체로 기록한 역사서이고 전투 상황에 대한 생생한 표현이 들어있어서 문학작품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갈리아 지방뿐만 아니라 게르만과 브리타니아 원정에 대한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당시의 프랑스, 독일, 영국의 여러 갈리아 켈트족 부족들의 사회를 연구하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뛰어난 라틴어 문장의 예시로 자주 인용될 정도라고 합니다. 타키투스는 로마 제정시대의 역사가인데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담아서 공화정의 전통을 강조하고 제정을 비판하는 여러 역사서를 서술했으며 제정시대의 퇴폐적인 로마와 달리 초기 로마의 모습처럼 건전한 기풍을 지닌 북방민족을 묘사한 것이 게르마니아입니다. 게르만족의 기원과 현황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게르마니아는 로마와 접해 있는 게르마니아 지역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초기 게르만족의 풍토, 사회제도, 관습과 부족별 특징 등을 문화인류학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책인데 직접 보고 서술한 것이 아니라 풍문으로 전해들은 내용과 본인의 편견들까지 뒤섞여 있어서 정확성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학에는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등이 라틴 문학을 대표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로마의 국가서사시라는 평가를 받는 아이네이스를 저술하였습니다. 아이네이스는 트로이를 탈출한 아이네야스의 유랑과 로마의 건국에 관한 내용으로 베르길리우스의 후원자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권유로 저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네야스의 트로이 탈출과 카르타고 디도 여왕과의 사랑 이야기, 이탈리아 정착 이야기를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노래하여 로마 건국을 칭송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이네야스의 후손에 해당한다는 로마 제정의 신화적 근거를 부여하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크리스트교 성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의 유산 중에 또 하나의 큰 문화 내용이 크리스트교입니다. 오늘날 서양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때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크리스트교가 로마 시대에 성립하게 됩니다. 크리스트교는
로마 지배를 받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예수 그리스트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 6편 지중해 동부지역 문명에서 헤브라이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는 다른 오리엔트 지역과 달리 야훼, 즉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숭배했고 역사서이며 경전인 구약 성서가 있다는 것, 이후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도 배웠습니다. 이 유대교를 기본으로 하면서 유대 민족만의 선민 사상과 형식적 율법주의 등을 비판하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신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한 예수는 스스로 신의 아들임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을 것임을 강조하고 포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트는 갈릴리의 한 지역인 나사렛 출신으로 목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존재가 구세주가 될 것임을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목수일을 도우며 청년으로 성장한 예수는 30살 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며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자신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3년 동안 산상 설교로 유명한 사랑, 믿음 등의 교리를 설파하면서 제자들을 교육했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등 여러 기적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신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예수를 고발하였고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면서 가르침을 전하다가 승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예수의 부활과 그를 메시아로 믿는 베드로와 바울 등의 제자들에 의해 그리스트교는 로마 제국 내에 널리 전파되게 되고 예수의 복음과 제자들의 행적, 편지들을 모아서 신약 성서도 편찬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 사상은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 등의 하층민,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히브리 성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구세주라고 믿으며 삼위일체 개념에 의하면 인간의 몸을 통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음은 그리스트교의 박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로마는 엄청난 넓은 영역을 점령하여 다스렸고 넓은 영역의 수많은 민족은 각각의 종교와 독특한 관습, 문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세계 제국인 로마는 당연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처럼 점령지의 종교에 대해서 대체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왜 유별나게 그리스트교에 대해서 박해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트교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궁이의 신인, 베스타 등으로 대표되는 로마의 전통 종교가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이면서 주피터 등의 신들이 생겨났지만 대다수 로마의 지배자들은 신관으로 전통 종교의 전통을 존중했고 신의 아들로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황제의 숭배는 전통 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후기로 가면서 엄청난 권력을 지닌 로마의 황제를 신의 대리자로 숭배하였기 때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율이 있는 그리스트 교인들에게는 황제에 대한 숭배 행사 등이 당연히 우상 숭배처럼 여겨졌고, 이러한 그리스트교의 황제에 대한 숭배 거부는 로마 입장에서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 행위로 간주되게 됩니다. 결국 약 300년의 긴 시간 동안 그리스트교는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되었고, 특히 네로 황제 때 발생한 로마의 대형 화재를 그리스트교의 소행으로 몰아붙여서 콜로세움에서 십자가 처형과 사자의 먹이로 던져주게 하는 박해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고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지하 무덤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카타콤 유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박해에도 그리스도교의 교세는 꺾이지 않았고 박해에 따른 사회 문제, 민심의 이반이 걱정이 된 로마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또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을 정통교리로 확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391년 데오도시우스 왕제는 제국 내의 다른 종교를 금지하고 그리스도교를 로마 내의 국교로 지정하였는데 긴 시간 이어오던 고대 올림픽 행사를 이교도의 행사로 간주하여 종말을 고하게 할 정도로 그는 독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로마에 비해 엄청나게 작은 국가이며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작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생겨난 유대 민족의 종교가 세계 제국 로마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즉 로마는 군사적으로는 월등히 강했지만 종교적으로는 비록 풍부한 신화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신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보다 수준 높은 철학과 종교적 이념을 가진 크리스트교라는 종교가 세계 제국 로마를 점령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크리스트교는 로마 제국이라는 큰 나라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로마의 전통을 이어받은 프랑크 왕국 등의 중세를 거쳐 중세 서유럽의 뿌리를 가진 오늘날의 강대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 문화의 큰 줄기로 자리 잡게 되므로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나라가 그저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제국 로마였기에 어쩌면 크리스트교가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는 종교가 된 이유는 로마의 덕이라는 역설도 가능한 듯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학습한 로마 문화는 이전의 고대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까지 합쳐진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종합하여 발전시켜 서양 고전 문화로 완성되어 근세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재조명되고 오늘날 서양 문화의 근간을 지키는 큰 문화 흐름이 되게 됩니다. 로마 제국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5편의 로마 제국을 학습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으로 고대 역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은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